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포항 시내에 있는 한 원룸 건물입니다. 지진으로 기둥이 모두 뒤틀리면서 철근이 모두 드러나 있고 붕괴 위험 때문에 철봉을 세워서 건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진앙에서 가까운 흥해읍뿐만 아니라 꽤 멀리 떨어진 포항 시내 곳곳에 지진의 충격파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주택, 빌라, 아파트 할 것 없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뒤틀렸습니다. 집안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부엌이 아주 난장판입니다. 집기류가 모두 아래로 떨어져 있어서 당시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 안은 더 심각합니다. 보시면 책장이 아예 침대 위로 쓰러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뛰어와 집 앞을 서성여 보지만 눈앞에 집을 두고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포항 시민들에게 이제 집은 공포의 공간이 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1208채의 주택이 무너지거나 파손됐습니다. 포항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는 지진으로 담이 무너져 내린 학교와 아파트를 둘러보고 피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이재민 700여 명이 대피해 있는 실내체육관에 들러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총리는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규모가 확정되기 이전에라도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와 LH공사 주도로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을 준비하고 포항 수험생들의 수능 고사장을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안전이라는 점, 또 혹시 있을지 모를 여진, 이런 걸 감안하면 인근 지역으로 옮겨서 시험 보는 것이 좋을 것도 같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것입니다. 이 총리는 무엇보다 현장의 판단과 의견을 우선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중앙의 지시를 최소화해 포항시가 매뉴얼에 따라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열린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원전 안전성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원전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통하고 한반도의 지진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도 나서기로 정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수습자 가족들이 비통한 표정으로 거치된 세월호 앞에 섰습니다. 수색 장기화에 따른 일부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가족을 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힘든 시간을 버텼다고 회상했습니다.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수색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통하며 힘들지만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해역을 수색한 잠수사들을 포함해 그동안 도움을 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모레 이곳 목포신항에서 연결식을 치른 뒤 안산과 서울에서 각각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장례를 마치면 찾지 못한 유해 대신 생전의 유품을 태워 유골함에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남현철 학생, 박현인 학생, 양순정 선생님, 권재근님, 권혁준님 25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밀월 관계가 심상치가 않네요. 확실히 이제는 정계 개편에 서막이 올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안철수와 유승민이 만나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수님이 굉장히 자기 트레이드마크처럼 쓰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거 누구한테 한 말인데요? 그 말이 유승민한테 한 말이잖아요. 예.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유승민이 안철수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그 남자애들 고무줄 끓는 거랑 좀 비슷한 거지. 철수야 나랑 놀자. 그거였던 거지. 그래 놓고 뽀뽀는 딴 놈이랑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이제 끝났고 그리고 안철수가
이제 유승민과의 이제 밀월 관계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고 네. 홍준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영리하지만 굉장히 멍청한 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의 전략은 유승민이 이제 당대표 인사하러 갔을 때 사실 받아줬어야 돼요. 근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보수는 오직 우리야 우리. 니들은 취급 안 해. 즉 원내 교섭단체도 아닌 것들이 와서 그 인사에 감히 이런 식이잖아. 이혜원 때도 인사 안 받았잖아요. 이혜원 당선돼가지고 갔을 때도. 근데 그 모습이 결코 자유한국당에 도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그 홍준표는 나름 자기도 자기 계보가 있기 때문에 계파가 있기 때문에 나름 잔머리를 굴려서 바른정당에서 때로 들어오는 거는 최대한 좀 막아보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알아서 기어 들어오게 만들려고 자기 스스로 이제 문도 닫았다라고 얘기하고 강경하게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정도 제1야당의 포지션이라면 포용을 해야죠. 포용을 해야 자기들의 세가 확장이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홀대를 하고 나니까 바로 유승민이 안철수하고 붙어먹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라니까요. 그 첫 키스를 했던 대상은 이제 그 다음에 쏙 들어가 버렸고. 그것도 붙어먹기 일종이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셔터문을 딱 내려버리면 더 이상 못 들어와 해버리면 균형제 외교가 안 돼. 그렇죠. 어느 정도 저쪽에서 더 들어올 수 있게끔 뭔가 좀 문을 열어두는 듯한 뉘앙스가 좀 돼야 되는데 그 이상 안 받아 그러면 이게요. 그 중에서도 자유한국당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들 입장에선 눈치 보느라고 지금 한두 명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또 상대방이 태도를 딱 그렇게 취하니까 더 이상 하게 되면 그게 구걸이 되는 거거든. 사실은 진짜로 바른정당이 나머지 인원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은 홍준표예요. 그렇죠. 근데 괘씸죄를 걸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태도 때문에 뿔난 사람들 입장에선 바른정당의 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에이씨 국민의당과 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는 김무성이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달려들어가게 되면 차기 당대표를 김무성이 뺏어갈까봐 사실 그런 견제의 목적도 좀 있으면서 바른정당 잔류파에 대해서 완전 백기투항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자존심이 상하죠. 걔네들도 나름 경력 있는 애들인데. 전체적인 그림이 너무 짠해요. 안철수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이게 자기들이 무슨 정치적인 지향이 있어가지고 철학적으로 어떻게 뭐 찌릿찌릿 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동하는 게 있어서 뭐 만난 것도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그냥 눈이 마주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나가다가 눈 마주친 건데. 야수님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느낍니다. 짜네요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동정표를 줄 때 하는 그렇죠. 말이고 측은지심. 찌질해요가 맞습니다. 지질해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되십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죠. 바른국민당이냐 국민바른당이냐. 근데 국민바른당은 좀 이상하지 않아? 된장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쁘죠. 국민바른당, 바른국민당 둘 다 뭐 말은 이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철수 씨는 절대 앞에 오는 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국민바른당 맞네요. 의석수가 많으니까 국민바른.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농담이고 아마 당명을 새로 하지 않을까요? 만약 합당하게 된다면? 설마 합당할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당장은 못하니까 왜냐하면 국민의당 쪽에서 워낙 반발이 심하고요. 그러니까 안철수파와 반안철수파가 사실상 이렇게 거의 동대동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고 관망파도 있긴 한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그 국민의당의 적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물론 대표가 있으면 안철수 당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는 뭐 이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중이 싫으면 저리 떠나요? 안철수님 유승민이 원내 교섭단체를 잃은 상황에서 11석짜리 정당의 당대표 이게 됐단 말이에요.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면서 확실해지는 측면이 이제 생겼어요. 불확실성이 하나가 제거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건 뭐냐면 안철수와 유승민은 반드시 손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승민의 말하는 워딩에서도 이렇게 하겠죠. 중도 보수 통합에 착수하겠다. 그래서 3당의 논의가 어렵다면 별도 창구를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총선 전에 선거구제 개편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진짜 보수당의 대표 강철 같은 의지로 버티자. 뭐 이런 식의 떠나간 김무성에 대한 아쉬움도 좀 전하면서 키스의 날카로운 추억만 남기고. 키스의 날카로운 추억. 그의 혀속에는 칼이 들어있었다.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정계 개편의 서막이 시작된 거라고 봐요. 그 발단은 김무성을 비롯한 9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생긴 그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막 지지율 5%로는 어떤 선거에서 살아남긴 사실 힘들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구에는 자기 표박까지 정말로 잘했던 구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은 당선 몇 명을 시키겠지만
의미 있게 뭔가 당선자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보면 11석짜리 비원내 교섭단체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철수와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다시 원내 교섭단체로 출발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아마 지방선거 때까지는 상징성 때문이라도 공동대표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안철수가 정말 생각이 없다고 느꼈던 게, 유승민 대표가 이번에 첫 일성이 총선 전 선거구제 개편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이게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게 조금만 이야기를 확장시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이렇게 유승민 대표가 먼저 찍어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안철수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국민의당이 정치적으로 공간이 없고 안철수도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정치 공간을 열려면 어떤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게 선거제도 개편이에요. 이게 그냥 인위적인 그 다당제가 아니라 정말 다당제가 정치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안철수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유승민이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안철수는 유승민이 제안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든 되긴 될 거거든요. 선거구가 개편이 되든 선거제도에 대한 손절에 대한 시도가 있든 어떤 식으로든 변화에 대한 시도가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주도권을 안철수가 잃어버린 거예요.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선거구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개헌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이번에. 지금 개헌 정국이 아니라면 그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유승민의 어떤 그 앞서 나감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사실은 유승민이 이거 뱉어봐야 그냥 다 아는 얘기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한 번 더 한 것 외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여기서 더 큰 의미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터져나오기 시작할 개헌에 관계된 것을 누가 더 먼저 선점을 하고 앞서 나가느냐의 문제이고요. 사실은 이제 야당들 입장에서는 개헌을 이상하게 지금 프레임을 몰고 가고 있지만 제가 본 생각은 아마 지방선거 전에 어려울 것 같아요. 개헌 문제는 아주 어려울 험난할 것 같고요. 지금 유승민이 중도 보수를 지금 같이 모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당연히 안철수 포함하고 그다음에 자유당의 그 대표인 홍준표도 만나가지고 같이 야당으로서 협력 대화하겠다는 이런 멘트를 날렸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 세 당이 아마 안철수 당이 그러니까 국민의당 아닙니다. 안철수 당과 유승민 당과 홍준표 당이 아마 굉장히 좀 긴밀하게 연대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것의 첫 번째 징표로서 이번에 홍종학 청문 보고서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국민의당도 당론으로 반대 당론을 내버렸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셋이 이제는 정말로 합심해서 반기를 제대로 들 것 같다는 뉘앙스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승민의 중도 보수 통합 3당 논의까지 이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게 딱 들으면 듣는 순간은 어이없는 말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정치 현실을 생각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게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자기들이 어떤 정치 철학이나 신념을 관통시키기 위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새 정당 다 공히 생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목숨을 부지하는 게 현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유승민이 뭐 드라이브를 걸든 홍준표가 드라이브를 걸든 그게 뭐 드라이브 거는 사람이 안철수가 됐든 누가 제안을 하든지 간에 관심을 안 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뭉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는 참 말도 안 되는 부끄럽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지금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국회의원들 한번 보겠습니다. 김세연, 기억들 나실 거예요. 그 아버지 지역구 물려받아가지고 돈 많아요. 부자이신 분. 네. 부산 금정구고요. 네. 박인숙, 그 의사 출신, 서울 성파갑, 다음에 어신환, 서울 관악구 을, 다음에 유승민, 대구 동구 을, 유이동, 경기 평택시 을, 이학재, 인천 서구 갑, 그리고 이혜원, 서울 서초 갑, 정병국, 경기 여주시 양평군, 정운천, 전북 전주시 을, 주호영, 대구 수성구 을, 지상욱, 대구 중구 성동구 을, 하태경, 부산 해운대구 갑. 느껴지시는 거 없으세요? 여기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TK에는 사실상 유승민이 거의 유일하고요. PK 쪽에서도 그러니까 야당세가 좀 강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하태경이라든지 김세현 있고 여기서 유일하게 좀 튀는 사람이 바로 주호영인데 주호영은 그냥 간다고 했잖아. 전당대회 끝나면은. 이 사람 빼고 나면 지금 11명, 그러니까 10명 정도밖에 안 남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도권 기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유한국당으로 나가나 다른 당으로 나가나 별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자유한국당의 간판으로 당선이 됐던 건 사실이고 그 새로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했던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가 총선 국면에서 수도권에 얻었던 표를 상당히 많이 이제 기대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두 가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세우고 하는 거의 첫 번째 목표는 사실은 안철수와의 합종연행 합당 저는 그거라고 보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에게 당대당 통합의 명분을 줄 수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기어 들어와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9명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입당은 없다고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100% 실행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더 이상 안 받아 하는 건 홍준표도 나름대로 자존심 같은 건데 당대당으로서 우리가 10명이 남아있건 어쨌건 간에 우리는 이제 우리 지분 갖고 들어가겠다 이런 거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경우엔 안철수의 수도권 득표 그러니까 안철수 당의 수도권 득표를 상당히 노리는 쪽으로 갈 것이다. 주호영 정도만 빠져나가면 그런 것들이 전략으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라서 앞으로 이제 재밌어지겠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최근 1, 2년 사이에 요동쳤던 게 가장 첫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총선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거대 정당이던 당시 새누리당이 180석 심하게는 200석 넘을 거라는 어떤 여론조사 말도 안 되는 것들 분위기 봤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그때 굉장히 황당했었잖아요. 네. 그 당시 새누리당이 형편없이 제 2당으로 쪽으로 드는 과반에 턱도 없이 못 미치는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분위기 속에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난 거죠. 야당이 힘이 세지기 시작하니까 각종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것들. 그러면서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그 당시 새누리당이 33명이었죠. 처음에 이렇게 바른정당으로 뛰쳐나오게. 네. 33명이 뛰쳐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박근혜 파면도 시키고 구속도 시키고 이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건전한 보수들이 바른정당에 대해서 막 지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바른정당의 지지는 사실상 너무 미미해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다가 보니까 김부선 같은 자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다시 복당하는 그 사태까지 왔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바른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상실함으로써 이제는 직접적인 정계 개편의 어떤 요소가 생겼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전에 방송한 것처럼 유승민은 웃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급할 건 사실 없다고 봅니다. 내가 메인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게 다 급해요. 근데 내가 캐스팅 보트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급해. 구애하는 쪽으로 우리가 목소리 튕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들이 홍준표 니 말처럼 안 받아주면 국민의당하고 합치면 되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유승민 자체가 이제 오히려 김무성 계가 나가줌으로써 훨씬 편안해졌어. 주호영이 하나 더 나간다고 교섭단체가 없어지거나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유의미하게 존재하고요. 당 서열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은 그래도 4위인 거죠, 4위. 지금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3개로 줄어들었고 나머지 원외 중에는 가장 큰 정당인 거지 않습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당장 아쉬울 건 별로 없죠. 단 국민들로부터의 동정 여론은 생기는 거지. 끝까지 완주하라고 말해주고 싶은. 근데 이게 좀 딜레마인 게 선거에서 우리가 표를 나눠주지 못해요. 응원을 할 수 있으나 이게 1차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고요. 바른정당의 이제 당대표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10명의 원외 정당으로 확정된 것이 1차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거고 이제 남아있는 가장 큰 2차 불확실성은 이제 국민의당 문제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합종연행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안철수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 있을까가 상당히 궁금한 편이긴 해요. 사실 박지원을 포함한 동계 사람들은 거의 이제 발을 뺀 모양새고요. 국민의당에서 거의 발을 뺀 모양새인데 안철수가 나갈 거냐 내쫓을 거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과연 당대당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빅텐트를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그냥 해쳐 모여식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그 형식의 문제는 좀 남아있을 줄 모르는데 일단은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다 같이 이제 해쳐 모여 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게 아마 가장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동계 쪽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당 호남계 그쪽에서는 도저히 안철수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사실은 없어져 버렸죠.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커질 것이냐가 사실은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의미 없다예요. 아직까지는 그런들 저런들 더불어민주당이 지지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방선거는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역대로 낮다.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율하고는 상관없이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꽤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지방선거가 압승할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 반대로 한두 석이라도 중요한 자리를 뺏겨버리면 이게 승리라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율만 믿고 갈 수는 없는 거라서 준비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뭔가 상황들을 준비를 해야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의외로 생각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홍준표는 우리 당에서 떨어져 나갔던 그 배신자들의 정당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내 교섭단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바른정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뭔가 국회 일정 같은 거에 있어서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들끼리 다 캐스팅 보트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그게 배제돼 버린 상태가 되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통합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보수의 지지는 우리한테 주세요의 캐치플레이즈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철수보다는 오히려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안철수가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유승민이 목소리 힘을 더 주게 되는 일종의 미국과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계랑 좀 비슷해지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뭔가 양쪽의 구애를 다 받아야 되는 상황. 근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찝찝하겠죠. 원내 교섭사태는 이뤄서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엄연하게 존재하고 국민들은 그걸 잘 몰라요. 바른정당이 존재하는 것을 알지 이미 뭐 개념도 없이 그냥 무명의 당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바른정당이 있고 어떤 유의미한 국회 일정이나 사안들에 대해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이라는 목소리를 섞을 텐데 홍준표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국회 내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큰 핸디캡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똑같이 다뤄줄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내 교섭단체이냐 아니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다투는 정치들 사이에서나 중요한 거지 바라보는 국민들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감은 예전하고 달라질 건 크게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정계 개편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의 패러다임의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나비 효과가 돼서 국민의당 분당과 난민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명경님 말씀하셨는데 안철수가 나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기가 대주 주고 사실상의 실소유주인데 국당은 누구 겁니까? 네 번째 아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꼴 보기 싫으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봐요. 여기서 이제 선명성 경쟁이 올 수 있어요. 호남권 국회의원들한테는 눈치 보다가 정치적 세력으로서 바른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잃었듯이 정치 세력으로서 유의미한 국민의당에 꼴보기 싫지만 초등학교 4학년하고 같이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에 울타리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쪽 사람들이 어떤 모멘텀만 생기면 호남권에서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도 있다는 기대는 아직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눈치 봐가면서 더불어민주당 뭐 기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점 날짜가 다가오고 어마어마한 실수 같은 건 없고 지지율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론조사에서 80%가 나온다. 이 상태가 되면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니까 정치인들이라는 게 선택은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더러워서 정치 안 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든지 현역으로서 뭔가 유지해 나가는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에 비대됐을 때는 지금 국민의당의 호남권 국회의원들, 특히 지금 안철수와 각을 세고 있는 분들은 이제 호주머니석에서 뭔가를 굉장히 어떤 카드를 만지작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이 타이밍에서 아마도 한 1, 2주 후부터는 몇몇 언론사에서 정당 지지율을 할 때 당연히 지금 바른정당도 하지만 국민의당의 분당에 관한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호남 지역의 국민의당과 수도권 지역의 국민의당에 나눠서 여론조사 표가 사근사근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말에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누수공장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최명길 의원이 엄청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왜 자기 안 물러준다고요? 네. 왜 안철수 의원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사람만 적폐 방송이 계속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분도 참. 어느새 김호준 씨가 적폐가 됐어요? 오, 새로운 소식이네. 자, 어려워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고민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선별로 입당시키면 돼요. 필요한 사람만. 꼭 굳이 입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외에 대부분의 구성원들, 특히 권리당원들 분위기는 합당은 안 돼? 개별 입당 몇 사람 시키는 정도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받아라. 국회의장 이럴 수는 없잖아. 받되 공천 안 해주면 돼. 이렇게 아이디어 내시는 분도 있고, 뭐 온갖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건 알겠고요. 자, 어쨌건 유승민의 바른정당 재밌네요. 생각해보니까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 중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다시 정당의 대표로 돌아왔다, 이런 측면도 있고, 정의당은 뭐 당대표가 바뀌었네요. 좀 상황이 좀 웃기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 외교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외부에 나가서 어떤 외교를 해도 사람들이 이슈만 다뤄주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외교 성과가 엄청나게 묻히고 있고요. 우리가 전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왜 문재인 대통령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지? 난 그게 물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를 낼 때 이러이러한 외교 성과가 얼마가 있었다라고 내기도 하지만 자발적으로 빨아주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무슨 뭐 이번 뭐 남미 순방, 북미 순방, 외교 성과 몇 조 원 이렇게 냈었잖아요. 네. 그런 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예전에 추석 열흘 연휴 있었을 때 박근혜 정권이었으면 소비 증진으로 인한 경제 효과 뭐 몇십조 원 이런 기사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렇게 순방을 나가면 뭐 MOU 몇 건당 뭐 몇천억 뭐 몇조 원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경제 성과가 뭐 몇십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기사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기사가 비정상적이었던 거죠. 이렇게 대통령이 외교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은 생중계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게 이제 비정상적인 거죠. 지금은 이게 예전에 그 박근혜 이명박 빨아줬던 그런 이상한 숫자로 그 장난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기사가 안 나오는 건 좋은데 이게 그 나라가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가 됐든. 이 아시아라는 경제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거든요. 거기에서 대통령이 가서 정상 외교를 하고 연설을 하면 최소한 생중계는 못 하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부터 어떤 주요 꼭지로 다뤄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게 지금 아직 적폐가 남아있다는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간 거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발걸음을 하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 모든 언론이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오는 반응들이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왜 중국에서 발표한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거하고 왜 다르냐? 이건 이제 우리 진보 언론 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렇게 발표했는데 왜 청와대는 이렇게 발표하느냐? 뭔가 이상하다. 청와대가 이상하다. 이런 논조의 언론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언론사에서 바로 뒤이어 나온 거를 보면 청와대 논조가 맞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지금 이상한 프레임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동선에 대해서는 보도들이 아예 그냥 씹히는 거죠. 근데 기자들이 따라서 같이 가지 않았어요? 국가 비용을 들여서 데리고 가죠. 네, 데리고 갔는데 그러면은 데스크에서 자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쪽 몰아가면 안 되는데 기사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뜻이에요. 보도하기는 형식적으로는 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를테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 같은 것들은 그들이 다뤄봐야 사실 클릭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게 있는 거지. 지금 동남아시아 순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시진핑을 만난 거예요. 시진핑과 사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지. 보수 언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드 문제 해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이견이 나와도 사드 문제 해결 안 된 거야라고 이간질하려고 하고. 그리고 진보 언론들 쪽에서는 이게 사드 문제 해결한 거니?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방향성이 되게 비슷해서 언론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본능적으로 가장 비열한 게 뭐냐면 굉장히 강하게 누르는 정권들한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빨아줘요. 어떤 성과를 거뒀네 엄청난 뭔가를 다른 정권과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런 압력들이 없는 정권에는 자극적이고 뭔가 이간질하는 기사만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짜증내고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를 잘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다른 방송에 다뤘지만 지금 언론들이 트럼프와 시진핑과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의 그 입장들만 이간질하려고 하는 꼭 이간질은 아니더라도 대부분 그런 논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외교는 미국과 중국 관련해서는 균형 외교를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봐도 좋고 시진핑이 봐도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좋게 말하자면 균형 외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미하고 중과 같은 어마어마한 지수도 아니고 어쩌면 그들에 비하면 정말 새우. 그래서 독도새우를 내놨다고 하더만. 새우 등까지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 불협화음 났다. 뭐 중국과 불협화음 났다가 아니잖아요. 뭔가 이쪽 뉴스도 뭔가 되게 흡족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외교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사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살짝 깔보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필리핀 하면 우리보다 뭐 좀 뒤처진 나라? 우리는 이미 선진국 문턱에 있고 그 나라들은 개발도상국 이런 개념을 적용해가지고 우리보다 좀 못한 나라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엄청난 착각인 거죠. 인도네시아만 해도 인구가 2억 7천이고 베트남이 1억이에요. 필리핀도 1억이 넘거든요, 인구가.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경제적 리더예요. 이슬람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 지구적인 그 이슬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경제적인 위치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중동이 메카가 있어서 종교적인 리더 자리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리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호감이 높아서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한국산 상품에 대한 소비 양도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인데 이렇게 한번 구경 가주는 듯한 느낌으로 언론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말한 새우 이런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약한 나라들끼리 연대해서 연대체를 만든 거라고. 네. 아세안 같은 경우래요. 네. 근데 실제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의 핵심은 미, 중 정상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다음으로 2등이라고. 교역량이. 예. 그만큼 중심적, 우리한테는 굉장히 핵심적인 나라들인데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런 외교의 일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게 사람 중심의 예. 그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1998년에요. 똑같은 아세안 정상회의 때 평화, 번영, 발전. 영어로는 Peace, Prosperity, Progress. 예, 요거를 발전이라는 걸 빼고,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게 흔히 말하면 산업 발전 이런 개념이잖아요.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발전을 빼고 사람을 넣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잘 살고, Prosperity, 사람 중심, People, 평화, Peace. 예, 이런 식으로 그 수정해서 이를테면은 신남방 정책의 신 3P죠. 예, 이런 관점으로 그 나라들과 굉장히 잘 교류하고 협력하고 평화를 만들겠다.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일종의 중국 중심이잖아요, 이게. 우리 외교에 있어갖고 중국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잖아. 중국이라고 하는 아시아 큰 땅덩어리가 하나 있고. 여기에 일종의 틈새 시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동양적이고 독창적인 거예요. 서양에서는 어떤 문명, 어떤 그 무역하면 무조건 성장, 개발, 그러니까 여기서 발전이라고 할 때 프로그레스라고 이렇게 영어를 쓰잖아요. 근데 디벨롭먼트라는 게 굉장히 강제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내는 이렇게 세워내는 개념이잖아요. 혹시 인위적이요? 인위적.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폭력적인 개념이 숨어 있거든요. 서양식의 그 경제 발전은. 그런데 이게 동양에서 이렇게 추구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평화, 번영, 발전 이 개념은 그런 폭력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아세안 순방을 간 것은 지난주에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위치가 아세안 플러스 3의 위치에서 간 거예요. 아세안 국가들 플러스 중국, 우리나라, 일본, 아세안 플러스 3이거든요. 이 협력체예요. 사실 공식적인 협력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에 가가지고 계속 그 아세안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이 외교적인 성과들을 내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아세안 국가들에게 우리가 경제 영토를 넓혔다. 이렇게 바라보면 실패합니다. 이거는 경제 영토를 넓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져가야 될 위치에 대해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전에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균형자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균형자는 뭐냐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아세안, EU까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균형자를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개념은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패권으로 다툼을 하는 곳에서 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패권이 아닌 이거는 평화와 경제 공동체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틈으로 만들어서 하나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1세기 동안 벌어져 왔던 한반도의 지형은 이 4강, 5강 패권 국가들의 전쟁터였거든요. 그 전쟁터를 지금 경제 이슈를 갖고 밀어넣어서 여기서 균형적인 어떤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소산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경제 쪽으로만 바라보면 너무 짧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빅피처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면 박근혜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교라는 게 큰 그림 그릴 때 예를 들면 남미 쪽에 뭔가를 좀 해야겠다. 그럼 그쪽에 가서도 이렇게 고루순방하면서 뭔가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우리 이득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기업들이네, 우리 동포들이네 뭐네. 그런 관점으로 뭔가 구간별 공략을 하는 그런 나름대로 빅피처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가장 중심되는 게 아세안이라고 보는 거라고 보고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 좀 해야죠. 김정숙 여사 부분이 죄송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님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하기 플러스 시너지 이게 너무 커 보여서 지금 그 아세안 정상들이 또는 그 아세안 정상들의 부인 되시는 분 배우자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그쪽 문화는 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게 좀 남아 있대요. 그래서 살짝 좀 배제시켜 놓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무슨 서명을 하는데 김정숙 여사가 앉아 있고 옆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는데요. 나 이 사람들 다 이해가 안 되는데 한나라 영부인이 서명하는데 펜이 준비가 안 된 거야. 아,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사인을 했어요. 서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펜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앉아서 사인하려고 하니까 펜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주머니를 뒤진 거예요. 대통령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얼른 깜짝 놀라서 손에 있던 펜을 갖다가 김정숙 여사한테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간장게장이구만. 그런데 보면은 이게 평소에 사이가 좋으니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나이대의 부부들 중에 이 정도로 사이가 좋은 부부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맞아요. 네, 좀 부러운 면이 뭔가 교훈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부인과 남편 사이가 좋습니까? 50대 이후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뭐 설문조사가 있다고 치자.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가부장적 문화란 게 뭐냐면 걸어가도 같이 걸어가지 않아요. 남편이 이렇게 뒷짐 지고 앞에 서 걸어가면 뒤에 몇 발짝 떨어져서 부인이 따라오는 그런 모양새였다고. 제가 그런 얘기 옛날에 한 번 한 적 있죠. 그 민첩할 민자를 한자로 쓰면 지붕 밑에 엄마가 앉아 있고요. 밖에서 아비 부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빨리 튀어나와요. 뭐 요런 문화였다고. 그게 민첩할 민자예요. 한자가 그런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동남아시아 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테면 모르지. 속마음은 모르겠는데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뭔가를 좀 본 것 같은 느낌. 왜 양성평등 해가지고 문패 같이 쓰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왜 청와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 바지를 막 내리면서 짧은 거 아니냐. 첫 출근하던 날인가 그랬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래 뭐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몸에 우리가 왜 방송해 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캐릭터는 만들 수가 없어요. 한 번 나오는 건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계속 나오는 사람은 그 사람 캐릭터가 그냥 방송으로 나오는 게 다야. 마찬가지로 숨겨지지 않는 그 부부 사이의 그 알콩달콩함 이런 것들이 해외에 나가서도 그냥 나오더라.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왜 인도네시아 처음에 갔을 때 그 모자 있죠. 인도네시아 그쪽 사람들이 쓰는 그거 쓰고 그냥 박스티 입고 돌아다니시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뭐랄까 역대 없는 영부인상이 아닌가 싶어요. 태권도 하는 것도. 맞아요. 네. 진짜 멋있더라고요. 김정숙 여사의 외교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사실은 그렇게 동남아 국가에 가서 박스티 입고 그렇게 그 나라 모자 쓰고 돌아다니는 거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자기들 서민과 똑같은 위치로 낮춰줬다는 얘기거든요. 한 나라의 영부인이. 서민들의 복장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낮춰줬기 때문에 일단 100% 친근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외교력이거든요. 영부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외교력. 거기에 방문한 나라의 국가 원수의 영부인과 정말 또 품위 있는 대화와 품위 있는 행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영부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해보자면 좀 약간 허상이 있다고 하는 유경수, 그리고 이제 뭐 이순자 같은 경우는 뭔가 이권 개입의 느낌이 좀 강하고, 다음에 노태우 부인이나 김영삼 대통령 부인은 좀 존재감 자체가 별로 없었다고 보고, 손명순 여사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영부인 이호 여사는 대단하신 어떤 개념적 측면에서 사회적 리더에 가까웠고 또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래도 권위주의가 좀 남아있던 시절이었고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영부인 맞습니다만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신 거고,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서민적이었잖아요. 거기에 그림자 내죠 이런 느낌이었다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으로 또 오면은 김윤옥 뭔가 어떤 탐욕의 상징 발가락 따위야. 발가락도 아니다. 발가락. 발가락.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정윤회 씨가 있었죠. 이러세요. 차은택 보좌관 최고의 보좌관. 차은택도 있고 최순실도 있고. 턱돌이. 그래 청와대 히어로죠. 근데 뭐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상의 영부인이다라고 느끼는 건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 보면은 가볍다 뭐 이런 표현도 내가 직접 들어서 나댄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나댄다는 건 사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교육열이 막 심할 때 너무 심하게 표현해서 학부형들이 학교까지 가가지고 수업까지 참견하는 그런 걸 나댄다고 하는 거고. 치맛바람 이런 거요? 외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김윤옥 여사라든지 등등의 사람들이 어떤 식 외교를 했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뭐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외교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외교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행위는 태도라고. 대통령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국민들이 감동하면 속에 성과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다모지 청와대 야당 대표들 초청하면은 김정숙 여사가 내놓는 요리들이 감동시키는 것처럼 거기에 대통령 있잖아요. 멜라니아처럼 멜라니아를 까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거기에 어떤 내조를 합니까? 외모 말고. 손 잡으려고 해도 쳐내는데. 그러면서 뭔가 남자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섬세한 그럼요. 어떤 그 대통령이 섬세한 사람이라고 쳐도 모든 정치에 있어가지고 섬세한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 뭔가를 만들어준다거나 뭔가를 해갖고 그걸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게 부부 사이에 갖는 일종의 궁합이고 금슬인 거거든. 그것이 외교상으로 김정숙 여사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원래 스타일이 본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김정숙 여사만큼 영부인의 최적화되게 살아오신 분은 없다. 둘 다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몇 번 해본 사람들 같이. 맞아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완전 최적화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다 적응해. 그리고 어디 가든지 다 미담만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베트남에 갔을 때도요. 베트남 현지 방송들이 따라다녔어요. 김정숙 여사가 방송으로. 그러면서 특집 방송도 내고 그 영부인에 대한 특집 방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 다니잖아요. 시장 그쪽 영부인하고 같이 시장도 다니고 그러면 방송 카메라에 따라다니면서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방송에선 방송이 뭐야? 신문사에서도 한 컷도 안 나왔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요. 김정숙 여사를 폄훼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단적으로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지지율이. 외교 잘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자, 문재인 대통령한테 김정숙 여사는 차기 대선 후계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 차기 대선 나오시면 돼요. 제가 보기엔 된다고. 아니, 사실 얼마 전에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 보여줬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농반 진반이긴 하지만 그게 하늘이 덮고 있다는 거 최근에도 몇 가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주요 요소마다 뭔가가 터져줘. 의도하지 않게. 마찬가지로. 아니,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차기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 내조는 문재인 남편이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제2부속실은 문재인 남편 담당이야? 그럼요. 자, 어쨌든 보기 좋고요. 외교 잘 하셔가지고 정치 이슈에 뭐 이명박의 뭐 반발이네 뭐 이런 것만 다루지 마시고 언론들도 좋은 거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와서 그렇게 빨아들이던 짓을 왜 우리 대통령한테 안 해주냐고.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돼요. 응.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잘 갔구나.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말씀드리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역사 속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써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만 베트남 전에 참전해서 얼마나 많은 폐악질들을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뭐 역사적으로 지금 뭐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가서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어요. 박근혜가 베트남 가서 무슨 참배하고 막 이러면서 뭐 자기들끼리 어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진정성으로 그 아픔을 보듬어 줘야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한국이라면 이해를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 이제 개그맨 김일희의 라이벌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웃겨요? 진짜 이리 형이 개인적으로 너무 웃겨요. 그래서 썰빵도 함께해서 참 기쁩니다. 썰빵. 그렇죠. 네. 거기에 제 라이벌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자, 저는 이제 물론 뭐 다양한 라이벌이 있겠지만 저희가 또 개그맨이다 보니까 이 개그 프로에 또 영원한 라이벌이 두 개가 있어요.
개그 콘서트하고 우차싸. 네, 영원한 라이벌이었습니다. 제가 개콘이고 또 형님이 그치요. 네, 우차싸잖아요. 요즘은 코빅도 들어가잖아요. 아, 코빅이 생기기 전에 걔네는 애기들이고 약간 변종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차싸에서 조금 빼가고 KBS에서 조금 빼가고 해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변종으로 보고. 그리고 개그 콘서트 그 PD님이 가서 만드신 거라 어떻게 보면은 그 개콘이라고 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우차싸 애들이 많이 갔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우차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라이벌이 나오잖아요. 벌써 나와요. 지금. 두 분이 라이벌이군요. 근데 그 좀 역사를 좀 알아봤어요. 왜 재밌는 프로 할 때 항상 얘들 대명사처럼 나온 게 그거 있었어요. 야, 개콘보다 재밌어. 이게 정말 최고의 한때 그랬죠. 찬사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개콘이 대명사가 됐었는데 개콘이 이제 그렇게 이름을 얻게 된 걸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코미디라는 장르에서 갑자기 개그라는 장르로 바꿔버린 게 이제 개그 콘서트인데. 잠시만요. 그러면은 코미디랑 개그랑 뭐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특별히 제가 구별하는 기준은 사실은 일단은 이 그 개그 방송은 조금 짧게 여러 코너가 들어가고요. 코미디는 조금 좀 길어요. 호흡도 길고 연기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전문 작가들이 붙어서 짜는 게 많았고요. 개그는 사실은 거의 개그맨들이 좀 많이 짜요. 그러니까 영어를 번역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그 코미디하고 개그를 그 개그맨 우리 선배님들께서 나눴던 의미는 코미디는 이제 꽁트 몸으로 하고 주로 이제 호흡으로 하고 호흡이 되게 긴 막 그 옛날에 그 명랑극장이라든지 유머 1번지처럼 코너 하나가 막 20분 웃음도 막 5분 있다가 한번 나오고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끼리는 코미디라고 구분을 하고 개그가 이제 되게 빨리 막 그냥 이렇게 스탠드업 코미디처럼 그냥 막 되게 짧은 시간에 빨리 또 말로 웃기는 것도 말로 많고. 웃기는 코미디는 보통 연기라던가 뭐 행위로 많이 웃겼다면 개그라는 건 약간 좀 말로 좀 많이 웃겼는데 보니까 개그 콘서트가 저도 기억이 나요. 방송을 저는 군대에서 처음 봤는데 1999년도 9월 4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전유선 선배님, 뭐 김미아 선배님, 백전 선배님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새로운 형식의 코미디 프로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개콘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차싸는 언제 시작했냐면은 2003년도에 4월 20일 날 첫 방이 시작을 해요. 그 당시에 시작을 해갖고 2010년도에 10월 20일까지 하다가 없어졌어요. 2010년요? 네. 그때 한번 없었습니다. 없앴어요. 그때 이제 애들이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다른 방송국으로도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요. 우차싸가 다시 SBS가 이걸 잘합니다. 다시 부활을 시켰어요. 다시 부활을 한 게 2013년도 4월 14일 그리고 2017년도 5월 31일 날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이제 사라지게 된 계기가 됐고 그 중간중간에도 우차싸가 이름을 바꿔서 몇 번 개그 프로도 좀 중간중간에 한 적도 있었고요. 뭐 개그 투나잇인가 그런 이름으로도 했었던 것도 것 있었어요.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우차싸가 중간에 한번 없어졌을 때 그때 이제 코빅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네. SBS를 못 믿겠다. 그러면서 페이도 많이 줬거든요. 코빅 쪽으로 데려갔을 때. 그래서 좀 많이 이동했고요. 최고 고참 개그맨들 좀 비교해보면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우리 개코는 김준호 선배님, 김대희 선배님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떻습니까? 이분들 어떻습니까? 성격이 좀. 개그의 썩은 물이죠. 썩은 물입니다. 적폐인가요? 적폐인가요? 오래 고여 있었어요. 오래 고였어요. 농담이고 네. 저는 되게 좋아하는 형님들이고 지금까지 개그 콘서트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게 개그맨만큼 사실 일용직도 안 되는 직업이 없어요. 재미없다 그러면 바로 다음 주에 저는 문자로 통보받은 적이 있어요. 코너 없어졌다 하고 어떤 선배가 그 부산에 방송 가는 중에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와 그 선배님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구나. 네. 거의 뭐 이 두 분은 김준호, 김대 선배님은 거의 뭐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장점이 뭐냐면 예능 프로를 하면서 개그 프로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사실 또 힘을 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사실 공개 코미디 하기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노력도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우차싸 최고 고참 개그맨은 우리 강성범 선배가 있어요. 아, 요즘도 광고하더라고. 그 김치 버무리는 거. 그 개인기 잘 안 하거든요. 돈을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저거 왜 그렇게 지하철 말고 새로운 거 외울 때는 좀 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거 많이 외우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시청자가 또 달랐어요. 개코는 10대부터 60대까지 좀 폭이 넓게 좀 이렇게 시청을 했고, 우차싸는 시청자층이 이제 0세부터 40세.
애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우차사는. 네, 그랬었어요. 그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 색상이 막 화려하고 특이한 캐릭터 많이 나오니까 유치원생들을 캐릭터로 한 그 프로도 있었잖아요. 네, 그 병아리 유치원. 있었어요. 맞아요. 좀 있으면 제가 그 코너 얘기도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차사가 빨리 없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시청자들이 너무 어려서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면 젊은 시청자이다 보니까 이제 또 페이스북이라던가 유튜브라던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기가 너무 편한 거야. 근데 우리 60대 분들은 잘 안 떠납니다. 한번 채널 잡았으면 끝까지 끝장을 보시는 게 있으시고. 자 보니까 우리 예능 스타들도 많이 나왔는데 개코는 우리 김준호 선배, 김대희 선배, 우리 안영미 씨, 강유미 씨, 유세윤, 장동민, 유상무, 김준현, 황현희, 김대범, 안상태, 박나래, 장도연 요 정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차사 출신 예능 스타가 이제 컬투, 김신영, 양세형, 양세찬, 이용진, 이진호, 홍윤화, 이상준 뭐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지금 있어요. 다 유명한 사람. 네, 지금 예능 좀 잘 나가는 문세윤 분들이고. 씨도 요새 좀. 맞아, 문세윤 씨도 요즘 잘 나가요. 그리고 이제 개콘 배우들의 좀 특징이 있어요. 개그 콘서트에 출연하는 개그맨들은 일단은 안정된 연기. 그게 있어요. 연기를 잘해요. 그리고 기존 선후배들과의 호흡이 좋아요. 이게 좀 저는 장점으로 보거든요. 우차사 배우들의 장점은 신선한 연기. 애매한데 좀. 좀 신선해요. 안 본 연기가 나와요. 되게 신선해요. 신선합니다. 대기실이 난 그래서 냉장고로 돼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주 신선합니다. 신선하군요. 신선한 연기가 있고 또 다양한 캐릭터들이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연기의 그런 안정성보다는 그 다양한 캐릭터를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연기 색깔이 특이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써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고요. 이제 저도 코너로 제가 좀 분리를 해봤습니다. 개콘의 이제 음악 개그 대표적인 게 고음 불가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고음 불가? 지금 이수근 씨 그 CF도 하잖아요. 지금도 찍고 있나요? CF 이번에 그 큰 역 하나 맡아가지고 고음불가 캐릭터로. 몇 년을 우려먹는 거야. 근데 이런 거 대단한 거예요, 진짜요. 대단한 거예요. 원래 이런 거잖아요. 안 되나, 막 약간 이런 거죠, 그죠? 고음에서 내리는 거. 아무나 못 우려 먹습니다. 저도 우려 먹고 싶은데 아무리 우려 주질 않아요. 누가 좀 우려줘서 입금되면 뭐 맞박치고 다 할 자신 있는데 안 우려줘요. 근데 이 코너도 원래는 사실은 이제 극장에서 되게 오래 검증하고 우리는 속증 검증하잖아요. 사람들이 웃는 걸 확인한 걸 우리는 검증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녹화 뜨기까지는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 뭐 개콘 얘기를 남한테 들으려니까 참 근질근질해. 얘기해줘. 이런 얘기를 해줘. 역사를 제가 다 알고. 들어봐. 이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수근이 형이 그때 당시에 좀 약간 쉴 때였어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어서 쉴 때라서 복귀를 계속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코너 자체가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 이게 삑사리가 나거나 고음이 갑자기 안 올라오면 떨어집니다. 맞아. 근데 모든 개그맨들이 사실은 일상에서 소재를 찾는데 수근이 형이 딱 캐치를 한 거예요. 고음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못 올라가니까 웃기네. 그거를 다음날 딱 코너로 올리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와, 저거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더 소름이 돋는 이거 실화인데요. 제가 사실은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이거 진짜 실화입니다. 이 고음불가가 히트 되기 전에 수근이 형이 대학로에서 코너를 올리기 전에 훨씬 전에 제가 꿈에서 진짜로 노래를 불러요. 학교종이 땡땡땡 했더니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더럽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재밌나? 왜 웃지 꿈에서? 근데 그 꿈을 꾸고 일주일 뒤에 수근이 형 그 코너를 했어요. 난 아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대범아, 나랑 같이 점집 하자. 내가 자주 자야 되나 봐. 꿈에서 뭐가 그래. 많이 일어나요. 꿈에서 좋은 코너가 많이 나오네. 꿈에서 이 제가 진행하는 썰빵 팟캐스트의 썰빵 꿈 많이 꿔. 팟빵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 썰빵이 1등하는 꿈도 꿨고요. 이거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코너를 이제 올렸는데 이제 한번 개콘에 들고 왔는데 빵빵 터졌는데 그때 당시 PD님이 아직 복귀할 때가 멀었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더 쉬다가 다시 이제 왔는데 그때 받아준 거예요. 근데 코너가 나가자마자 다음날 진짜로 그 게시판이 어떻게 됐냐면은 전부 다 고음불가 너무 재밌다고 올라와요. 그러면 보통 글을 하나 읽고 딱 나오잖아요. 페이지가 한 5페이지가 넘어가 있어요. 고음불가 재밌다고. 근데 맞박이가 이거의 2배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박이로 바로 넘어가나요? 맞박이 조금 뒤에 나옵니다. 어플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너 키커스면이라는 코너도 있었어. 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이수근 선배가 했던 네. 건데 음악 개그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히트쳤던 게 이제 레리비. 음악 개그. 어제 뭐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공감대게 그 직장인들 애환을 다뤘었잖아요. 왜 저 히트 코너를 뭘로 기억하냐면은 이제 행사 다니면 그 장기 자랑을 하잖아요. 뭐 고음불가 이런 거 많이 하고 또 레리비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차싸 음악 개그 대표적인 게 당연한 얘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나는 올해 40살에 무명 개그맨, 하지만 내년에는 41살 당연한 얘기. 엄청 웃겨요, 이거는. 와, 이거는 이 장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개그가 계속 약간 자학 개그 비슷한데, 뭐가 그냥 변하진 않아요. 근데 계속 뭐가 변할 것처럼 하다 안 변하는데, 이제 왜 제가 이 개그가 웃기다고 생각하냐면, 이제 소극장에서 원래 하던 멤버들이 하다가, 이제 안 하고 또 다른 애가 이 개그를 또 해요. 걔네가 해도 또 웃어. 야, 이건 누가 해도 재밌는 개그구나. 틀이 너무 좋은 개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개그 하나 넣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몰라 패밀리.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가수의 또 시초가 됐잖아요. 나몰라 패밀리가 뭐 김재우 씨하고 김경국 씨, 그다음에 김태한 씨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앨범도 내고 그때 활동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갖고 그때 행사할 때도 제가 들었는데 어떤 가수가 나올 때도 음악 나오잖아요. 나몰라 패밀리도 그때 음악이 있었단 말이야. 뚜뚜뚜뚜뚜 있죠. 이거 나오면 와, 함성이 가수를 이겼었다고 그 당시에. 그 우차싸가 신선하다는 게 그런 코너가 있어요. 네, 맞 이런 게 있고. 지금도 나몰라 패밀리가 활동을 하는데 지금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네, 음반이 나오면 계속 잘 팔리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건 아니잖아 음악 개그.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아버지께서 항상 어디 가도 중심을 잡아주려고 지어주신 내 이름은 티팬티입니다. 이건 아니잖아. 이런 거였었어요. 아무튼 걔네 이런 거 했었어요. 비방용도 있었어요. 비방용 해도 되나요? 비방용 편집하실 거니까 아니, 뭐 팟캐스트인데 어때요? 애매하면 편집하실 거니까. 그러면은 뭐 아버지께서 싸움 잘하라고 지어주신 이름 김조밥입니다.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 이거 방송 나가. 네. 나가. 공연을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이런 거였었어요. 아까 4천 개그 같은 건데 잘 먹혔었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그대로 전달해드리면. 공연할 때는 약간 비방용 개그를 좀 해줘야 관객들이 그렇죠. 좋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네. 그리고 우차싸 이제 마지막 또 음악 개그가 이제 극가극이라는 뚱뚱 땅땅 뚱뚱 딱 왕눈이와 새우는 왕눈이와 새우는 섹시와 보이시 섹시와 보이시 이런 건데 왜 이게 파괴력이 세다고 느끼냐면 이게 중국에 있는 애들이 따라해가지고 초대박이 났어요. 근데 말이죠. 이게 음을 익숙하지 않습니까? 왕눈이와 새우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비슷해요. 감사합니다. 표절 논란. 감사합니다. 우리 개콘거를 비슷하네. 조금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도 왕눈이. 그래서 비슷하다고 할까봐 일부러 감사합니다를 음악 개그에서 뺐는데 다시 걸리네요. 걸리네. 걸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개콘의 시사 개그. 민상 토론이 있었습니다. 민상 토론 진짜. 이거 재밌었잖아요. 아주 잘했잖아요. 박영재 씨하고, 아니, 박영재 씨가 아니죠? 박영진 씨랑. 박영재 씨는 이제 우차싸고 계신 브로콜리고. 맞습니다. 박영진 씨하고 유민상 씨. 유민상 씨 진짜 센스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잘 살린다고 하죠. 우리들 표현으로는. 연기를 좀 잘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1대1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병헌 씨 캐릭터 나오잖아요. 파란 들어가지고 원래 그 말실수하는 거 지금 장난 나란 하니 요거 이런 표현 해가지고 또 인기를 많이 얻었었고요. 우차싸 시사 개그로는 LTE 뉴스가 있습니다. 최고죠. 최고였죠. 최고의 뉴스. 서슬퍼런 시기에 LTE 뉴스라는 코너가 아주 또 시원시원하게 많이 했던 거 기억나는데 안타까운 코너죠. 네. 거기 강성범 씨만 뜨고 아니 제가 띄웠어요. 제가 띄웠습니다. 거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정치는 삼류, 국민은 인류, 그다음에 대통령은 한류? 뭔 소리야? 세계를 놀라게 했잖아요. 뭐 이런 거 막 하고 그랬었어요. 다 잘리고. 네, 이런 거 다 잘라 날라간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힘든 개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개콘에 이제 몸 써서 힘든 개그. 개콘은 맞박이가 있어요. 맞박이 드디어 나오네요. 맞박이가 또 엄청났죠. 실제로 힘들었어요, 김대문 씨? 맞박이가 진짜로 녹화를 30분을 넘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빵빵 터지니까 저는 아직도 이게 제 자랑이 아니고 잊을 수가 없는 게 첫 녹화 때 사람들이 보통 웃을 때 정말 너무 웃기면 아까 토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토하면서 자지러지면서 온몸을 다 씁니다. 네, 막방에 네, 첫 녹화 네. 때 진짜로 하면서 막 그냥 사람들 진짜로 사이비 교주가 된 기분이었어요. 다 발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녹화를 30분을 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은 공개 코미디 역사 최초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박준영 선배가 멤버였는데 박준영 선배는 공개 코미디의 살아있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분 말로는 공개 코미디 첫 녹화 중에 이런 반응은 없었다. 녹화가 이제 끝났어요. 30분 동안 막 맞박치고 끝났는데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진해서 앵콜 해서 끝내지 말래 코너를. 근데 그 다음 코너에 피해갈 정도로 그래서 한 40분을 녹화를 했기 때문에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한 7분에서 5분으로 편집돼서 나갑니다. 저 왜 저렇게 오버하는 거 아닌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진짜 30분 동안 해봐요. 그렇죠. 진짜 토할 뻔했어요. 진짜 제 동작 아시죠? 이렇게 하는 동작이 힘든 거.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이 나갔을 때 반응이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이거는 보태지 않습니다. 진짜 그대로 얘기하자면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는데 아파트에서 마치 2002년 월드컵 때 4강 진출했을 때 같은 막 와 소리 나면서 막 웃음소리가 들려요. 뭐지 오늘 뭔 날인가 했더니 그 시간에 맞박이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였어요. 그래서 바로 박준영 선배한테 전화가 옵니다. 야 난리 났다. 그래서 게시판을 들어가 봤더니 아까 고음불과 비교도 안 돼요. 온통 맞박이 얘기에다가 네이버 검색어를 3일 동안 1등하고 한 해 통틀어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그 순위 3등인가 했어요. 맞박이가. 그 대단한 거죠. 저를 알렸던 그 몸 개그가 은근히 또 사랑을 많이 받아요. 맞박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개콘에서는 또 달인. 달인은 뭐 중국 가서도 하고 일본 가서도 하고 뭐 지금도 뭐 그 정글의 법칙 나서 활동하고 달인은 있고. 그 라스베가스형이죠. 그거는.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영만이 형은 와 그게 원래 그 코너를 하기 전에 우리 그 연습실에서 대기실에서 늘 우리한테 보여줬던 그 기괴한 그런 자신의 능력들을 코너화해서 저희는 와 이제 빛을 보는구나 저 형이 자기 재능으로 가지고 진짜 떴고요. 우차사에서 힘든 개그에는 이제 건강 택시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택시 안에서 다리를 이렇게 약간 오리걸음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약간 좀 비슷하게 따라해서 만든 개그가 있어요. 그런 비난을 하시는 분도 좀 있었어요. 건강 택시. 맞박이랑 비슷하다. 네, 맞아요. 실제로 좀 있었어요. 네, 건강 택시라는 개그가 좀 힘든 개그에 들어가고 또 힘든 개그가 LT 뉴스라는 개그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힘든 개그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개콘 말장난 개그, 뭐, 개그 대국, 뭐, 언저리 뉴스는 게 있고, 우차싸 말장난 개그가 이제 부장아재. 나는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그거였었어요.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해다, 63빌딩, 구구단을 외자, 28, 오른팔, 구구단을 외자.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가끔씩 행사할 때도 써먹고 하는데, 재밌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몇 개 더 소개해드릴까요? 뭐, 개콘의 4차원 개그, 뭐, 육봉달 나왔던 거, 그 개그도 있었고, 우차사의 4차원 개그, LTE 뉴스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4차원 세계를 가지신 분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이렇게 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차사와 개콘이 이제 라이벌이었는데 사실 그 라이벌이 꼭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라이벌이 없으니까 개콘도 사실 예전만큼의 그런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좋은 라이벌은 가끔은 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좋은 라이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때는 시기 질투를 많이 했어요. 욕도 좀 하고 그냥 괜히 싫었어요. 다른 프로그램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차사에서 히트 코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개콘 개그맨이 똘똘 뭉쳐서 긴급 회의를 막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분위기를. 그런 어떤 그 순수했던 막 그런 때가 좀 좋았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썰빵에서도 내가 널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어떤 프로에서? 썰빵에서. 썰빵에서? 그렇죠. 네. 자, 오늘 우리 새날 네버엔딩 스토리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라이벌은 누굽니까? 생각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포항 시내에 있는 한 원룸 건물입니다. 지진으로 기둥이 모두 뒤틀리면서 철근이 모두 드러나 있고 붕괴 위험 때문에 철봉을 세워서 건물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진앙에서 가까운 흥해읍뿐만 아니라 꽤 멀리 떨어진 포항 시내 곳곳에 지진의 충격파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주택, 빌라, 아파트 할 것 없이 무너지고 갈라지고 뒤틀렸습니다.
집안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부엌이 아주 난장판입니다. 집기류가 모두 아래로 떨어져 있어서 당시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 안은 더 심각합니다. 보시면 책장이 아예 침대 위로 쓰러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뛰어와 집 앞을 서성여 보지만 눈앞에 집을 두고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서 집 못 들어갈 것 같아. 포항 시민들에게 이제 집은 공포의 공간이 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1208채의 주택이 무너지거나 파손됐습니다. 포항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는 지진으로 담이 무너져 내린 학교와 아파트를 둘러보고 피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이재민 700여 명이 대피해 있는 실내체육관에 들러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총리는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을 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규모가 확정되기 이전에라도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와 LH공사 주도로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을 준비하고 포항 수험생들의 수능 고사장을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안전이라는 점, 또 혹시 있을지 모를 여진, 이런 걸 감안하면 인근 지역으로 옮겨서 시험 보는 것이 좋을 것도 같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될 것입니다. 이 총리는 무엇보다 현장의 판단과 의견을 우선 존중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중앙의 지시를 최소화해 포항시가 매뉴얼에 따라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열린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원전 안전성 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원전 인근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소통하고 한반도의 지진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도 나서기로 정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수습자 가족들이 비통한 표정으로 거치된 세월호 앞에 섰습니다. 수색 장기화에 따른 일부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가족을 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힘든 시간을 버텼다고 회상했습니다.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수색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통하며 힘들지만 이제 가족을 가슴에 묻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해역을 수색한 잠수사들을 포함해 그동안 도움을 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모레 이곳 목포신항에서 연결식을 치른 뒤 안산과 서울에서 각각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장례를 마치면 찾지 못한 유해 대신 생전의 유품을 태워 유골함에 안치하기로 했습니다. 남현철 학생, 박영인 학생, 양순정 선생님, 권재근님, 권혁준님, 25사람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예,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밀월 관계가 심상치가 않네요. 확실히 이제는 정계 개편이 서막이 올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안철수와 유승민이 만나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은 예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수님이 굉장히 자기 트레이드마크처럼 쓰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 누구한테 한 말인데요? 그 말이 유승민한테 한 말이잖아요. 예.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유승민이 안철수를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그 남자애들 고무줄 끓는 거랑 좀 비슷한 거지. 철수야 나랑 놀자. 그거였던 거지. 그래 놓고 뽀뽀는 딴 놈이랑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이제 끝났고, 그리고 안철수가 이제 유승민과의 이제 밀월 관계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고. 네. 홍준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표를 상당히 많이 이제 기대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두 가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지도 체제를 세우고 하는 거의 첫 번째 목표는 사실은 안철수와의 합종 연행, 합당, 저는 그거라고 보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에게 당대당 통합의 명분을 줄 수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기어 들어와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9명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입당은 없다고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100% 실행되리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더 이상 안 받아 하는 건 홍준표도 나름대로 자존심 같은 건데 당대당으로서 우리가 10명이 남아있건 어쨌건 간에 우리는 이제 우리 지분 갖고 들어가겠다 이런 거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경우엔 안철수의 수도권 득표 그러니까 안철수 당의 수도권 득표를 상당히 노리는 쪽으로 갈 것이다. 주호영 정도만 빠져나가면 그런 것들이 전략으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라서 앞으로 이제 재밌어지겠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최근 1, 2년 사이에 요동쳤던 게 가장 첫 번째는 생각지도 못한 총선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거대 정당이던 당시 새누리당이 뭐 180석 심하게는 200석 넘을 거라는 어떤 여론조사 말도 안 되는 것들 분위기 봤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그때 굉장히 황당했었잖아요. 네. 그 당시 새누리당이 형편없이 제 2당으로 쪽으로 드는 과반에 턱도 없이 못 미치는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분위기 속에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난 거죠. 야당이 힘이 세지기 시작하니까 각종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것들. 그러면서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그 당시 새누리당이 33명이었죠. 처음에 이렇게 바른정당으로 뛰쳐나오게. 네. 33명이 뛰쳐나와가지고 결국에는 박근혜 파면도 시키고 구속도 시키고 이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건전한 보수들이 바른정당에 대해서 막 지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바른정당의 지지는 사실상 너무 미미해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다가 보니까 김무성 같은 자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다시 복당하는 그 사태까지 왔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바른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상실함으로써 이제는 직접적인 정계 개편의 어떤 요소가 생겼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전에 방송한 것처럼 유승민은 웃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급할 건 사실 없다고 봅니다. 내가 메인이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게 다 급해요. 근데 내가 캐스팅 보트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급해. 구애하는 쪽으로 우리가 목소리 튕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니들이 홍준표 네 말처럼 안 받아주면 너는 뭐 국민의당하고 합치면 되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유승민 자체가 이제 오히려 김무성 걔가 나가줌으로써 훨씬 편안해졌어. 주호영이 하나 더 나간다고 교섭단체가 없어지거나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으로서는 유의미하게 존재하고요. 당 서열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은 그래도 4위인 거죠, 4위. 지금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3개로 줄어들었고 나머지 원외 중에는 가장 큰 정당인 거지 않습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지금 당장 아쉬울 건 별로 없죠. 단 국민들로부터의 동정 여론은 생기는 거지. 끝까지 완주하라고 말해주고 싶은. 근데 이게 좀 딜레마인 게 선거에서 우리가 표를 나눠주지 못해요. 응원을 할 수 있으나 이게 1차 불확실성이 제거된 거고요. 바른정당의 이제 당대표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10명의 원외정당으로 확정된 것이 1차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 거고 이제 남아있는 가장 큰 2차 불확실성은 이제 국민의당 문제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합종연행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안철수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 있을까가 상당히 궁금한 편이긴 해요. 사실 박지원을 포함한 동계 사람들은 거의 이제 발을 뺀 모양새고요. 국민의당에서 거의 발을 뺀 모양새인데 안철수가 나갈 거냐 내쫓을 거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과연 당대당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빅텐트를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그냥 해쳐 모여식으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그 형식의 문제는 좀 남아있을 줄 모르는데 일단은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 다 같이 이제 해쳐 모여 하는 형태로 움직이는 게 아마 가장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동계 쪽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당 호남계 그쪽에서는 도저히 안철수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사실은 없어져 버렸죠.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커질 것이냐가 사실은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의미 없다예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들 저런들 더불어민주당이 지지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는데 이제 우리가 좀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방선거는 좀 다르다는 거.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역대로 낮다.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율하고는 상관없이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꽤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지방선거가 압승할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 반대로 한두 석이라도 중요한 자리를 뺏겨버리면 이게 승리라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율만 믿고 갈 수는 없는 거라서 준비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뭔가 상황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의외로 생각보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홍준표는 우리 당에서 떨어져 나갔던 그 배신자들의 정당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내 교섭단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바른정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뭔가 국회 일정 같은 선거 때까지는 상징성 때문이라도 공동대표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안철수가 정말 생각이 없다고 느꼈던 게
유승민 대표가 이번에 첫 일성이 총선 전 선거구제 개편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이게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게 조금만 이야기를 확장시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이렇게 유승민 대표가 먼저 찍어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안철수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국민의당이 정치적으로 공간이 없고 안철수도 리더십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정치 공간을 열려면 어떤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게 선거제도 개편이에요. 이게 그냥 인위적인 그 다당제가 아니라 정말 다당제가 정치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안철수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유승민이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안철수는 유승민이 제안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든 되긴 될 거거든요. 선거구가 개편이 되든 선거제도에 대한 손절에 대한 시도가 있든 어떤 식으로든 변화에 대한 시도가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주도권을 안철수가 잃어버린 거예요.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선거구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개헌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이번에. 지금 개헌 정국이 아니라면 그것만 따로 떼어가지고 유승민의 어떤 그 앞서 나감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사실은 유승민이 이거 뱉어봐야 그냥 다 아는 얘기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한 번 더 한 것 외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여기서 더 큰 의미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터져나오기 시작할 개헌에 관계된 것을 누가 더 먼저 선점을 하고 앞서 나가느냐의 문제이고요. 사실은 이제 야당들 입장에서는 개헌을 이상하게 지금 프레임을 몰고 가고 있지만 제가 보는 생각은 아마 지방선거 전에 어려울 것 같아요. 개헌 문제는 아주 험난할 것 같고요. 지금 유승민이 중도 보수를 지금 같이 모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당연히 안철수 포함하고 그다음에 자유당의 그 대표인 홍준표도 만나가지고 같이 야당으로서 협력 대화하겠다는 이런 멘트를 날렸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 세 당이 아마 안철수당이 그러니까 국민의당 아닙니다. 안철수당과 유승민당과 홍준표당이 아마 굉장히 좀 긴밀하게 연대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것의 첫 번째 징표로서 이번에 홍정학 청문보고서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국민의당도 당론으로 반대 당론을 내버렸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셋이 이제는 정말로 합심해서 반기를 제대로 들 것 같다는 뉘앙스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승민의 중도 보수 통합 3당 논의까지 이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게 딱 들으면 듣는 순간은 어이없는 말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정치 현실을 생각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게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자기들이 어떤 정치 철학이나 신념을 관통시키기 위해서 관철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새 정당 다 공히 생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목숨을 부지하는 게 현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유승민이 뭐 드라이브를 걸든 홍준표가 드라이브를 걸든 그게 뭐 드라이브 거는 사람이 안철수가 됐든 누가 제안을 하든지 간에 관심을 안 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뭉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는 참 말도 안 되는 부끄럽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지금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국회의원들 한번 보겠습니다. 김세연, 기억들 나실 거예요. 그 아버지 지역구 물려받아가지고 네, 돈 많아요. 부자이신 분. 네. 부산 금정구고요. 네. 박인숙, 그 의사 출신, 서울 송파갑, 다음에 어신환, 서울 관악구을, 다음에 유승민, 대구 동구을, 유이동, 경기 평택시을, 이학재, 인천 서구갑, 그리고 이혜원, 서울 서초갑, 정병국, 경기 여주시 양평군, 정운천, 전북 전주시을, 주호영, 대구 수성구을, 지상욱, 대구 중구 성동구을, 하태경, 부산 해운대구 갑. 느껴지시는 거 없으세요? 여기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TK에는 사실상 유승민이 거의 유일하고요. PK 쪽에서도 그러니까 야당세가 좀 강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하태경이라든지 김세현 있고 여기서 유일하게 좀 튀는 사람이 바로 주호영인데 주호영은 그냥 간다고 했잖아. 전당대회 끝나면은. 이 사람 빼고 나면 지금 11명, 그러니까 10명 정도밖에 안 남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도권 기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자유한국당으로 나가나 다른 당으로 나가나 별로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자유한국당의 간판으로 당선이 됐던 건 사실이고 그 새로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했던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가 총선 국면에서
수도권에 영리하지만 굉장히 멍청한 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의 전략은 유승민이 이제 당대표 인사하러 갔을 때 사실 받아줬어야 돼요. 근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보수는 오직 우리야, 우리. 니들은 취급 안 해. 즉 원내 교섭단체도 아닌 것들이 와서 그 인사에 감히 이런 식이잖아. 이혜원 때도 인사 안 받았잖아요. 이혜원 당선돼가지고 갔을 때도. 근데 그 모습이 결코 자유한국당에 도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그 홍준표는 나름 자기도 자기 계보가 있기 때문에 계파가 있기 때문에 나름 잔머리를 굴려서 바른정당에서 때로 들어오는 거는 최대한 좀 막아보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알아서 기어들어오게 만들려고 자기 스스로 이제 문도 닫았다라고 얘기하고 강경하게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정도 제1야당의 포지션이라면 포용을 해야죠. 포용을 해야 자기들의 세가 확장이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홀대를 하고 나니까 바로 유승민이 안철수하고 붙어먹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라니까요. 그 첫 키스를 했던 대상은 이제 그 다음에 쏙 들어가 버렸고. 그것도 붙어먹기 일종이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셔터문을 딱 내려버리면 더 이상 못 들어와 해버리면 균형제 외교가 안 돼. 그렇죠. 어느 정도 저쪽에서 더 들어올 수 있게끔 뭔가 좀 문을 열어두는 듯한 뉘앙스가 좀 돼야 되는데 그 이상 안 받아 그러면 이게요. 그 중에서도 자유한국당 들어가고 싶었던 사람들 입장에선 눈치 보느라고 지금 한두 명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또 상대방이 태도를 딱 그렇게 취하니까 더 이상 하게 되면 그게 구걸이 되는 거거든. 사실은 진짜로 바른정당이 나머지 인원이 필요한 사람은 사실은 홍준표예요. 그렇죠. 근데 괘씸죄를 걸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태도 때문에 뿔난 사람들 입장에선 바른정당의 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에이씨 국민의당과 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는 김무성이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달려들어가게 되면 차기 당대표를 김무성이 뺏어갈까봐 사실 그런 견제의 목적도 좀 있으면서 바른정당 잔류파에 대해서 완전 백기투항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안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자존심이 상하죠. 걔네들도 나름 경력 있는 애들인데. 전체적인 그림이 너무 짠해요. 안철수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이게 자기들이 무슨 정치적인 지향이 있어가지고 철학적으로 어떻게 뭐 찌릿찌릿 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동하는 게 있어서 뭐 만난 것도 아니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그냥 눈이 마주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나가다가 눈 마주친 건데. 야수님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느낍니다. 짠해요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동정표를 줄 때 하는 그렇죠. 말이고 측은지심. 찌질해요가 맞습니다. 지질해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되십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죠. 바른국민당이냐 국민바른당이냐. 근데 국민바른당은 좀 이상하지 않아? 된장 바르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이쁘죠. 국민바른당, 바른국민당 둘 다 뭐 말은 이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철수 씨는 절대 앞에 오는 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국민바른당 맞네요. 의석수가 많으니까 국민바른. 그걸 우리끼리 농담이고 아마 당명을 새로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합당하게 된다면? 정말 합당할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당장은 못하니까 왜냐하면 국민의당 쪽에서 워낙 반발이 심하고요. 그러니까 안철수파와 반안철수파가 사실상 이렇게 거의 동대동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고 관망파도 있긴 한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그 국민의당의 적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물론 대표가 있으면 안철수 당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중이 싫으면 저를 떠나는 뭐 이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중이 싫으면 저리 떠나요? 안철수님 유승민이 원내 교섭단체를 잃은 상황에서 11석짜리 정당의 당대표 이게 됐단 말이에요. 유승민이 당대표가 되면서 확실해지는 측면이 이제 생겼어요. 불확실성이 하나가 제거가 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건 뭐냐면 안철수와 유승민은 반드시 손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승민의 말하는 워딩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중도 보수 통합에 착수하겠다. 그래서 3당의 논의가 어렵다면 별도 창구를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총선 전에 선거구제 개편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진짜 보수당의 대표 강철 같은 의지로 버티자. 뭐 이런 식의 떠나간 김무성에 대한 아쉬움도 좀 전하면서 키스의 날카로운 추억만 남기고. 키스의 날카로운 추억. 그의 혀속에는 칼이 들어있었다.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이제 정계 개편의 서막이 시작된 거라고 봐요. 그 발단은 김무성을 비롯한 9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생긴 그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막 지지율 5%로는 어떤 선거에서 살아남긴 사실 힘들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구에는 자기 표박갈이 정말로 잘했던 구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은 당선 몇 명을 시키겠지만 의미 있게 뭔가 당선자를 내기는 어렵다라고 보면 11석짜리 비원내 교섭단체로는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철수와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다시 원로 교섭단체로 출발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아마 지방선거에 있어서 국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들끼리 다 캐스팅 보트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그게 배제돼 버린 상태가 되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통합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보수의 지지는 우리한테 주세요의 캐치플레이즈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철수보다는 오히려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안철수가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유승민이 목소리 힘을 더 주게 되는, 일종의 미국과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계랑 좀 비슷해지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뭔가 양쪽의 구애를 다 받아야 되는 상황. 근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찝찝하겠죠. 원내 교섭단체는 이뤄서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엄연하게 존재하고 국민들은 그걸 잘 몰라요. 바른정당이 존재하는 것을 알지 이미 뭐 개념도 없이 그냥 무명의 당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바른정당이 있고 어떤 유의미한 국회 일정이나 사안들에 대해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이라는 목소리를 섞을 텐데 홍준표는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국회 내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큰 핸디캡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똑같이 다뤄줄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원내 교섭단체이냐 아니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다투는 정치들 사이에서나 중요한 거지 바라보는 국민들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감은 예전하고 달라질 건 크게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정계 개편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전의 패러다임의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나비 효과가 돼서 국민의당 분당과 난민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 명경님 말씀하셨는데 안철수가 나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자기가 대주주고 사실상의 실소유주인데 국당은 누구 겁니까? 네 번째 아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꼴 보기 싫으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봐요. 여기서 이제 선명성 경쟁이 올 수 있어요. 호남권 국회의원들한테는 눈치 보다가 정치적 세력으로서 바른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이뤘듯이 정치 세력으로서 유의미한 국민의당에 꼴 보기 싫지만 초등학교 4학년하고 같이 일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에 울타리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쪽 사람들이 어떤 모멘텀만 생기면 호남권에서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도 있다는 기대는 아직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눈치 봐가면서 더불어민주당 뭐 기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점 날짜가 다가오고 어마어마한 실수 같은 건 없고 지지율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여론조사에서 80%가 나온다. 이 상태가 되면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니까 정치인들이라는 게 선택은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더러워서 정치 안 해.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떻게든지 현역으로서 뭔가 유지해 나가는 상황이잖아. 그런 상황에 비대됐을 때는 지금 국민의당의 호남권 국회의원들, 특히 지금 안철수와 각을 세고 있는 분들은 이제 호주머니석에서 뭔가를 굉장히 만지작, 어떤 카드를 만지작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이 타이밍에서 아마도 한 1, 2주 후부터는 몇몇 언론사에서 정당 지지율을 할 때 당연히 지금 바른정당도 하지만 국민의당의 분당에 관한 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호남 지역의 국민의당과 수도권 지역의 국민의당에 나눠서 여론조사 표가 사근사근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말에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누수 공장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최명길 의원이 엄청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왜 자기 안 물러준다고요? 네. 왜 안철수 의원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사람만 적폐 방송이 계속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분도 참. 어느새 김호준 씨가 적폐가 됐어요? 오, 새로운 소식이네. 자, 어려워요. 국민의당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고민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선별로 입당시키면 돼요. 필요한 사람만. 꼭 굳이 입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외에 대부분의 구성원들, 특히 권리당원들 분위기는 합당은 안 돼? 개별 입당 몇 사람 시키는 정도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받아라. 국회의장 이럴 수는 없잖아. 받되 공천 안 해주면 돼. 이렇게 아이디어 내시는 분도 있고 온갖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건 알겠고요. 자, 어쨌건 유승민의 바른정당 재밌네요. 생각해보니까 대통령, 문재인 그리고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 중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다시 정당의 대표로 돌아왔다 이런 측면도 있고, 정의당은 뭐 당대표가 바뀌었네요. 좀 상황이 좀 웃기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 외교를 좀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에서 외부에 나가서 어떤 외교를 해도
사람들이 이슈만 다뤄주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외교 성과가 엄청나게 묻히고 있고요. 우리가 전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왜 문재인 대통령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 난 그게 물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를